자, 2022년 4월 6일 최슬리 모닝 브리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8.3으로 컨센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아래 주요 지수들 보시면 다우가 0.8%, S&P 500이 마이너스 1.6%,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중소형주의 테크, 러셀 2000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많은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IT와 자유소비재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과 산업재 그리고 에너지 쪽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업적으로는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이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에 미국이 좀 하락을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전부터 쭉 계속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어제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좀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러시아를 향한 추가 제재가 있었습니다. 먼저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어제 CNBC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것이 연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FOMC가 연속적인 금리 인상과 오는 5월에 더욱 빠른 속도로 대차 대조표 축소 이 QT를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기준금리를 2%에서 2.5%대로 전망을 했고, 그래서 이 CME 패드 와치에서는 다가오는 5월 달에 있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3월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이를 앞두고 연준이 더 매파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좀 더 양적 긴축 이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를 보시면 어제 10년물이 2.55%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년물은 2.52%. 어제 10년물이 크게 올랐는데 10년물이 크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3bp 정도로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긴축적인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5%를 넘었는데 이게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추가 제재가 나왔습니다. EU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EU는 연간 한 40억 유로 상당의 석탄을 수입을 했었고요. 20년도 기준으로 석탄은 19.3%, 석유는 한 37% 정도, 그리고 천연가스 한 4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추가 제재가 통과가 되려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좀 중단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유럽 지역 전체 경제 성장률을 2.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트 사무총장은 향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점령 시도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현재 러시아군의 이 우크라이나 이 수도 지역 키이우 철수는 군대 재보급 및 재무장을 향한 이것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러시아군은 크림 반도의 육로 개척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추가 공격 감행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도이체방크에서는 주요 은행들 중에서 첫 번째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전망을 했는데 23년에서 24년 초까지 경기 침체, 즉 리세션을 맞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8%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긴축을 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향후 두 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실업률이 한 1.5%포인트 더 올라서 지금 한 3.6 정도가 되는데 5%대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6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고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한 2.5% 그리고 23년까지는 3.5%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 종목으로는 빅테크들 다 보시면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이너드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나 긴축 가속도 영향에 테크즈가 특히 하락을 했고 아크 ETF 또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특히 반도체 쪽도 약세를 보였는데 램 리서치나 퀄컴, 마이크론, NXP 세미컨덕터 등의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원자재 쪽에서는 WTI를 제외하고 모두 좀 올랐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으로는 42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섹터 쪽에서 보시면 건강관리, 뭐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쪽이 많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유틸리티 종목이 최근에 계속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존이 한 2.5% 빠졌습니다. 별 다른 이유는 없었는데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항공사 보잉과 로키드 마틴 합작 법인인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ULA고요. 프랑스 기업인 아리안스페이스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아마존과 83회 위성 발사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ULA는 38번 그리고 아리안스페이스는 18번, 블루 오리진은 12번 그리고 15번의 추가 발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계약 금액은 현재 좀 비공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으로는 지구 저궤도의 인공위성을 약 한 3,200개 정도 띄워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 카이머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26년까지 절반 한 1,600개 정도의 위성을 띄울 것이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와 경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스페이스X 이 스타링크는 이미 2,000개 정도 위성을 이미 띄워놨고요. 25만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중에도 인터넷을 사용 가능했었던 건 이 스타링크 덕분이라고 하는데 향후에 스페이스X나 이 아마존 쪽의 위성 쪽 이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크루즈 쪽이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CCL에서 지난달 3월 28일부터 지금 4월 3일까지 회사 역사상 가장 바쁜 예약 주간을 보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에 실적 발표에서도 카니발 이런 크루즈 회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률 100%가 될 것으로 가이던스를 줬었는데 현재 한 23척의 크루즈선 중에서 22척이 다시 운행에 들어갔고 마지막 한 척은 한 5월 초쯤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전 크루즈나 RCL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공부했었던 제네랄 홀딩스입니다. 어제 장중에는 한 2%대까지 올랐었다가 한 0.16% 상승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으로는 매수 그리고 목표가 41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메리카스 바이 리스트에 추가를 했고요. 현재 사이클 초기 진입 단계라고 평가를 했고 클린 에너지 및 백업 발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시장 여전히 효전입니다. 이슈적으로 보면 어제는 청명절 연휴 기간 관광 산업 데이터는 발표하고요. 4월 청명절 연휴 기간 관광자 수는 7,540명으로 동기 대비 26% 정도 감소했고요. 관광 매출은 187.8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 대비로 관광자 수는 68%까지 회복되었고 관광 매출은 39.2%까지 회복되었고요. 3월부터는 중국 코로나 확산 그리고 상해 지역 락다운 등 이슈가 있지만 이번 연휴 관광 산업 데이터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회했습니다. 관광 매출이 회복 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단거리 관광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시트리 데이터에 따르면深圳 락다운 해제 후에深圳 지역 홈페이지 시트리 홈페이지 방문량은 80% 정도 급증하고 그리고 청명절 연한 패키지 주문이 전주 대비 48% 정도 급증했습니다. 특히는深圳 락다운 경험으로 아마 이번 코로나 확산 이슈 끝나면 중국 관광 수요가 점차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 방역 정책 강도는 여전히 2020년 대비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밑에는 그린 1번은 그냥 자세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한 번 정리하고 하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약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오미크론 상황은 빠르게 끝날 수 있어서 아마 2011년 대비 좀 빠르게도 회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린 2번은 글로벌 주요 국가 오프라인 소매 그리고 내적 장소 방문자도 추이고요. 최근에 제가 표시하는 오미크론 시기는 약간 작년 것보다는 좀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차트 보면. 그래서 아마 중국 이번에 락다운도 이슈는 좀 별거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숫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관광자 수가 네. 7,541만 명입니다.
그거 만 명입니다. 네, 만 명이겠지, 네네네. 아마. 저 잘못 썼습니다. 디터도 어, 만 명. 만 명. 네네. 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청명절에 네. 마이너스 62% 줄어들었다가 작년에 청명절에 중국은 코로나 거의 뭐 그치 네, 제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다 회복했다 해가지고 네. 확 늘어났다가 올해 지금 이 락다운 때문에 다시 줄었네. 네. 기존의 수준이 1억 1천만 명 정도였구나. 네. 이게 국내 해외 여행 다 합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국내만 순수 군가 등가. 네. 그러면 육국 자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2019년 보면 관광객 수는 1억 1,091만 명이고 21년도는 그러니까 2019년이랑 숫자가 비슷한데 네. 밑에 매출은 거의 반 정도밖에 네. 안 돼서 네. 21년도에는 해외여행을 못 가고 19년도에는 가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거도 맞고요. 그거는 그거 왜냐면 장거리 가면 혹시나 그거 누가 코로나 확진하면 해당 지역에서 격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거리 맞아, 여행을 단거리는 많이 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장거리 가면은 비행기도 다 하고 기차도 타 하니까 리스크는 좀 크고요. 거의 다 자차로 그것도 여행하고 그렇게 수요가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매출은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내일까지 휴장이지? 오늘까지. 잠깐만. 어제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 다시 시작. 네. 오케이. 다음은 주간 시행령 발표하겠습니다. 전일 상승 종목으로는 하니발, 암넷, 네이버가 있었고 하락 종목에는 부킹홀딩스, 테슬라, 킨도어도어가 있었습니다. 주간 상승 종목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2.4%, 포너비스가 5.5%, 위메이드가 5.1%로 상승하였고 하락 종목으로는 하이브가 마이너스 6.5%, 부킹홀딩스가 마이너스 3.3%, 우리금융지주가 마이너스 3.3%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0.05%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54% 상승을 했습니다. 화요일 국내 증시는 목요일에 발표 예정인 3월 FOMC 의사록, 같은 날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등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업종별 개별 이슈들에 따른 차별화 장세를 보였었고요. 코스피는 장 초반 전일 미국 나스닥 급등 영향에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기관의 매도 압력에 의해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전일 테슬라 급등 영향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등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상승 전환하며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강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자동차나 기계장비,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하면서 미디어가 강세를 보였고 약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은행이 2.5% 하락하면서 좀 낙폭이 컸고요. 유틸리티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소 기준 외국인 현물은 117억 원 순매수가 있었고 선물 쪽에서는 527억 원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잠정 실적을 앞두고 좀 증권사별 리포트 점검을 해봤습니다. 위에 이제 컨센서스가 다 나와 있는데 컨센서스 밴드로는 한 매출액에서 75조에서 78조 원 정도 예상치가 나왔고 이익 쪽에서는 12조 중반대에서 한 13조 후반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22년도 1분기 실적은 QOQ로는 둔화 또는 역성장을 예상을 했지만 22년도 2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라는 코멘트가 많았고요. 디램 가격 하락은 제한적이고 낸드는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 22년도 실적은 상조하고 실적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6.74%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상승 랠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상승 요인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주 액면 분할 소식 그리고 1분기 인도량 준수 영향에 연일 상승함에 따라 관련 섹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GM이나 토요타 등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 영향에 차량 판매가 감소하는 와중에 좀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2.89%, 대주전자재료,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전일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KB금융이 2.6%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모두 하락을 했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 지속 등으로 금융주에 대한 센티가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황인데 대출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5일부터 주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에 대한 금리를 0.45%포인트에서 0.55%포인트 낮췄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 시중은행 전반에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은행권은 최근 석 달 연속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0.1%에서 0.2%포인트 가량 대출금리를 인하한 상황인데 은행권에서는 이번 국민은행의 금리 인하폭이 생각보다는 좀 큰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세실업이 5.74%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영업무역도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NH투자증권 정진현 연구원님 저희가 세미나도 있었는데 이분 예측치를 보면 22년도 1분기 매출액으로는 한 4,400억 원, YOY로 17.6% 증가, 영업이익 쪽에서 300억 원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제 리포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하경 연구원님 리포트인데 이분은 좀 더 세게 봤고요. 22년도 1분기 매출액으로는 5,320억 원, YOY로 42% 증가, 영업이익 쪽에서는 400억 원으로 YOY로 37% 증가를 전망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8% 상승해서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고 주요 고객사인 갭 4분기 말 재고 자산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나 이는 대부분 물류 차질로 인한 수송 중 재고 증가와 운임의 결과고 코로나 이후 중소형 업체들의 도산, 바이어들의 대형 OEM 선호로 벤더 통합 수혜를 전망을 했습니다. GKL이 4.5%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파라다이스도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3월 카지노 매출액 공시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4월 4일 월요일에 장마 과목 공시가 있었고요. 3월 카지노 매출액으로는 297억 원, 전년 동월 대비 YOY로 399% 증가를 했고요. 테이블 매출액도 279억 원, 그리고 여신 매출액도 1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모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2.9%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으로는 613억 원, 컨센서스 1,445억 원을 58% 하회 예상하는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공급 그리고 수요, 원료 가격이 이익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인데 좀 삼중고에 직면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컨센서스 하회 요인으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확대로 화학 수요가 약세가 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부정적인 세 가지 이익 변수 중 하나만 긍정적으로 전환되더라도 수익성은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제 조건으로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완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따른 유가 하락을 꼽았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으로는 영업무역, 한세실업, 영업무역 홀딩스, 코스피에서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 SPG, 큐캐피탈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업무역 오늘 발표할 거지? 어제 지원이가 발표하나? 드리겠습니다. 3월 미국 자동차 판매 데이터 나왔고요. 3월 달에 그 125만 대 정도 팔아서 일단 YY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20%권에서 형성되고 있고 지난달 대비 MOM은 18% 정도 올라와서 수량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시장 자동차 판매는 15만 대 정도였고요. MOM 27% 올라오면서 지속적으로 시장 침투율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1.3% 침투율에서 12.2%로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만 따지면은 7.3만 대로 MOM으로 21% 늘어나면서 이것도 시장을 좀 비트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비중은 5.8% 정도 지금
배터리 기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데이터도 발표 같이 또 맞물리면서 됐는데 미국만 따지면은 47,953대여서 MOM 14%여서 전체 시장 대비는 한 달 정도는 좀 슬라이트한데 YY는 지금 100%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시장에서 3.8%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고 전체에서. 그러면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수준 이상 지금 그 포지셔닝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 3랑 역시 그 볼륨 모델은 Y가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합산으로는 지금 현대차로 따지면 64,000대여서 MOM은 14% 올라와서 시장을 약간 언더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차도 59,000대 정도 하면서 기아차는 21%로 시장을 약간 비트하면서 합산으로 9.9% 정도 MS 지난달 이어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한 10% 정도씩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어떤 이제 포지셔닝이 계속 굳건하다고 판단되고 그 1등부터 한 5등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5등, 6등, 7등, 8등에 이제 테슬라가 3.8%로 지금 처음으로 여기 집계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계속 이제 올라오면서 내연기관 점유율을 계속 얼마나 지금 뺏어갈지 모니터링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i65, 기아차 기아 EV6 그 EGMP 플랫폼 기반으로 지금 계속 판매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12월에 판매 시작했고 기아는 2월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이제 MOM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시하고 나서 1월달에 i65가 1,000만 대, 1,000대, 2월달에 2,500대, 3월달에 2,700대 하면서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수량이 늘려가고 있고요. 기아는 2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2,000대, 3월에 3,000대 하면서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MOM으로 마이너스 14%, 11% 정도 인센티브를 계속 덜 주고 있어요. MOM으로 판매량은 올라왔습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수요가 우위인 상황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대 기아차가 이제 EGMP 기반으로 아이오닉이랑 EV 그리고 제네시스도 EGMP 기반으로 이제 출시를 할 텐데 어떤 이런 이제 제품에 대한 그 베이스 퀄리티나 아니면 이제 브랜드를 이제 좀 하이엔드로 늘려가는 모습들은 오늘 되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기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 정도 내외 정도 MS인데 이건 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차트 쪽 보셔도 그 지금 중고차 가격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신차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그 공급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판가 인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신차 가격은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도 ASP가 쭉 올라왔네. 예, 이번에 계속 그 EV6 시리즈 이제 전기차 출시하면서 예전에 좀 둔했는데 이제 따라가는 모습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현대차 제네시스가 다 끌어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기아는 뭐 하이엔드가 좀 애매하니까 있다가 최근 몇 달 전부터 빠르게 따라잡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진짜 현대 기아차가 보면 어제 그 신문 봅시다에도 자동차 관련된 뉴스 얘기해놨었는데 이제 도요타가 그거는 1월달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 도요타가 1등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빅3가 2, 3, 4등이고 그리고 현대차가 5등. 근데 우리 뭐 이 대표도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 혼다의 위상이 그지. 네, 점점 안 좋아지는. 그 당시 20년 전에는 뭐 도요타랑 혼다랑 혼다 시빅이 아마 미국에서 제일 베스트셀러 카였을 걸. 네. 그지. 도요타 뭐 캠리보다. 카롤라 시비, 응. 캠리, 그 어코드 그 네 차들은.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위에 고급 기종으로는 혼다 어코드 타는 거 좋아했었고 그런 혼다였는데 이 혼다하고 작년에 한 26,000대 정도 차이로 현대차가 이제 5등으로 올라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도 5만 대 규모로 확 그걸 격차를 벌리고 있더라고요. 이 현대기아차 이 시장 점유율 9.9%가 참 대단한 숫자인데 그 밑에 이제 인센티브 미국의 딜러들한테 주는 거 오히려 뭐 차가 지금 공급망 차질 때문에 제대로 다 물량을 못 대다 보니까 인센티브는 낮추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팔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진짜 그 공급망 저 차량용 반도체랑 공급망 차질 그것만 해소되면 정말 올 하반기에는 현대 기아차 주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더라.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일본이 정말 혐한하면서 국내 차들 안 좋아하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예전부터. 근데 유튜버들 중심으로 조금 솔직한 감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 아니 5 이런 거에 우리는 못 만드냐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계속 유튜브 일본에서 일본 유튜브에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도요타 자동 전기차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니까 좀 우리도 좀 더 말하자. 예. 순수 전기차는 진짜 유럽에서 유럽 폭스바겐하고 테슬라 다음으로 3등이었었잖아요. 예, 그 3등 현대기아차 그러게. 지금 한 5등권인데 이 포지션만 잘 유지하면은 3등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 ASB 이렇게 다 올라가고. 예. 전기차 바뀌면 판가 자체는 업그레이드니까요. 확실히. 오케이. 저는 리포트 정리한 거죠? 네. 저는 별강 리포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BK 투자증권의 김은호 연구원님께서 삼성전자 작성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0만원 유지고요. 먼저 반도체 먼저 말씀드리면은 디램빗 그로스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지만 수요가 예상보다 좋아서 가격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낸드는 키옥시아 효과로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수요 강세의 영향으로 추정이 좀 되고 비메모리 사업부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의 비수기 진입으로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형은 적자 축소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 사업부는 스마트폰 물량 증가, 제품 믹스 개선, 에코시스템 관련 매출 증가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가전 쪽은 VD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4% 감소, 가전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9.6%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연구원님께서 작성해주신 현대건설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는 65,000원으로 유지하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수주는 계획대로 진행된 전망이고 EU 국가들의 확대된 LNG 수요를 글로벌 EPC 업체들이 전부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2022년 올해 분양 목표가 3만 세대인데 그중에 1분기 분양 실적은 0.7만 세대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는 전체 목표의 23%를 달성한 수치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 이슈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U 국가들의 확대된 LNG 수요를 글로벌 EPC 업체들이 전부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이제 EPC에 강점이 있다는 거지. 네네. PBR 0.68에 올해 이익이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이익이 나쁘지 않네. 9,700억 1조 버는데 시총이 5조 1,000억이구나.
그리고 국내 주택 시장도 나쁘지 않고 정책은 긍정적인데 실적은 경계가 필요한 상황. 예. 실적이 이게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런 건가? 네, 원자재 가격 이슈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양 목표 3만 세대 중에 올해 전체 목표가 3만 세대인데 1분기가 7천 세대에서 23% 달성. 이 정도면 뭐 분기별로 따져보면 25%씩 달성하면 되니까 약간 미달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여전 높아요. 원자재 가격이 높아도 우리나라 아파트는 분양만 하면 다 팔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 분양만 하면 지방 아니면 해야지까지. 하긴 지방 아니면 뭐 분양만 하면 다 팔리는데 뭐. 오케이. 다음은 화성 엔터프라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화경 연구위원께서 작성해 주셨고 목표가는 22,000원 유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3,430억 원으로 YOY 플러스 13%이고 영업이익은 90억 원으로 YOY 마이너스 14% 컨센 하회 전망하셨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은 생산과 선적 모두 차질이 있었으나 22년도 1분기부터 하역장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베트남에서 신규 인력 확보가 1분기까지 부진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공장이 정상 가동되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벤더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신규 공장 가동이 시작되고 나이키 어페럴 공장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의 본격적 회복은 2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장이 보면 어때? 이거 1분기 실적 약간 이제 슬로우할 거라고 볼 때 감사하지 않고 되게 많습니다. 또 그대로 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은 그 뭐라고 하죠? 베트남 내부에서 이제 운송도 잘 안 됐거든요. 락다운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비용면이나 좀 원활하지 않은 과동률이 좀 있었는데 4월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거의 정상화 비슷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히려 베트남 한세랑 영업무역도 그렇지만은 베트남에 있는 체인들이 다 이탈해가지고 영업무역 쪽 다른 나라들로 방글라데시인가 그걸로 다 갔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베트남 쪽 박살났는데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로 좀 흡수되면서 조금 오히려 MS는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3천억인가 돈 깔고 앉아 있는데 M&A 하나 건져 올리려고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나이키 어페럴 쪽으로 다 벤더들 다 붙이고 났습니다. 지금 나이키를 지금 뚫고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나이키 신발 중심으로 했던 건가? 저기 아디다스 신발인데요. 아, 이제 바로 아디다스 신발로는 못 가고 이제 모자 나이키 모자를 그러니까 그 공장 하나를 인수했는데 그게 나이키 모자 밴더 공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생산량을 수율을 2배를 끌어올려가지고 생산료 2배 맞추고 마진도 휘전으로 시키면서 나이키한테 인정을 받아갖고 지금 그쪽 관리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은 맨 마지막에 할 것 같고요. 아디다스도 좀 가야 되고. 그럼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 분석은 다 끝난 거죠? 네.